미국 아이다호 포카텔로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밥 브로버그와 그의 아내 마리앤 브로버그는 세 딸 젠, 카렌, 수잔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1972년 6월 브로버그 가족이 살고 있는 포카텔로 동네로 버치톨드 가족이 이사를 오게 됩니다. 로버트 버치톨드는 상냥하고 활기찬 성격의 브로버그 가족과 교류가 많아지면서 두 가족은 친해지게 됩니다. 브로버그 가족은 로버트 버치톨드를 비라고 부르기 시작하였고 비는 지역 사람들의 삶의 반이라고 할 정도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아이들과 정말 잘 놀아주었는데요. 그중 브로버그 세 자매 중 첫째 젠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젠도 비를 신뢰하고 잘 따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시간은 흘러 1974년 10월 17일 비는 브로버그의 아내인 마리앤에게 전화하여 젠이랑 같이 승마를 하러 가고 싶다고 얘기하였습니다. 마리앤은 보내기를 거부하였지만 젠이 적극적으로 가고 싶어하여 보내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들뜬 마음으로 차에 탄 젠에게 비는 젠의 알레르기 약을 챙겨주었고 출발한 지 얼마 안 돼 젠은 차 안에서 잠이 들어 이후 기억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날 저녁 젠이 저녁 때까지 집에 오지 않자 걱정하고 있는 도중 비의 아내인 게일이 찾아와 금방 올 테니 기다려보자 하여 함께 기다렸으며 비를 너무 믿은 나머지 신고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10월 22일 실종 5일째 브로버그 부부는 포카텔로 FBI 사무실로 급히 전화를 걸어 신고하였고 FBI가 사건을 조사하는 중에도 브로버그 부부는 여전히 비와 젠이 어딘가 같이 갔겠지라고 생각하였지만 FBI는 젠이 납치당했다고 판단하였고 비의 집을 조사하던 중 그의 캠핑카도 같이 사라졌다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납치 당시 비와 젠이 타고 갔던 차량이 발견되었습니다. 운전자석 창문은 깨져 있었으며 창문 안쪽에 소량의 혈흔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차 근처에서는 캠핑카 바퀴 자국과 한 사람의 발자국이 발견되며 아마 비가 젠을 안고 캠핑카로 데려갔을 거라 생각하여 FBI는 전국 지명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한편 1974년 10월 17일 젠 납치 1일째로 돌아갑니다. 정신이 든 젠은 캠핑카 침대에 누워 있었고 그 옆에는 인터컴으로 보이는 장치에서 기계음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인터컴에서 그녀에게 반은 사람이지만 반은 외계인이라고 하며 그녀에게 중요한 임무를 주었고 그 임무는 16살이 되기 전까지 아이를 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면 동생이 수잔을 데리고 간다고 하며 캠핑카 앞으로 가면 함께할 남자 파트너가 있을 거라 말해주었습니다. 젠은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가자 비가 상처를 입은 채로 있었고 비는 젠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습니다. 승마를 가는 도중 하늘에서 난데없이 흰색빛이 내려오고 차를 흔들더니 그 빛이 자신들을 납치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젠은 자신의 남자 파트너가 비임을 직감하고 자신은 특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젠은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비와의 성적 관계를 갖기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 비는 40살, 젠은 고작 12살이었습니다. 1974년 11월 20일, 납치 35일째. 비는 친형에게 전화하여 메리앤에게 연락해 젠과 미국으로 돌아갈 테니 결혼 허가서를 받아달라고 말했습니다. 12살이 넘으면 혼인이 가능한 멕시코에서는 결혼을 했으니 미국에 돌아가기 위해 허가서를 받으려는 것이었는데요. 친형의 전화를 도청하면서 비의 위치를 알게 되었고 FBI는 멕시코 경찰의 도움으로 그를 체포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교도소에 감금된 비는 젠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하지 말라고 하며 만약 말하면 그 외계인들이 동생의 눈을 멀게 하고 아빠를 살해한다고 하며 입단속을 시켰습니다. 브로버그 부부는 젠을 데려오기 위해 멕시코로 갔고 젠은 비를 놓고 갈 수 없다고 하며 자기는 아무 일도 없었고 모든 게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젠은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젠은 그 중에도 비를 그리워하며 그 임무를 어떻게 완수할지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비의 조사 과정 중 그의 형을 통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그것은 그가 소아성애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비가 포카텔로로 이사 온 뒤 다른 여자아이 2명에게도 접근했었지만 실패한 후 젠을 발견했고 그녀를 목표로 유혹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이를 위해 브로버그 가족과 친하게 지냈으며 최대한 빠르게 젠과 가족을 분리시키기 위해 여동생과 같이 쓰던 방을 나눠 젠을 혼자 있게 하는 등 치밀한 계획까지 세웠는데요. 그 계획의 시작은 1972년 가을 납치 사건 2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비는 브로버그 아내인 마리앤에게 종종 전화하여 자신의 가구점으로 불러내었고 마리앤에게 듣기 좋은 말들을 지속적으로 하였는데요. 그러면서 마리앤은 그에게 새로운 감정에 빠지게 됩니다. 또 하루는 비가 젠의 아버지인 밥의 가게로 찾아가 같이 드라이브를 가자고 했습니다. 드라이브 도중 비는 자신의 아내와의 성적 관계 때문에 힘들다면서 하소연하며 성적으로 흥분한 비는 밥에게 풀어줄 수 있냐고 부탁을 하였고 밥은 결국 손을 내밀어 그 욕구를 풀어주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젠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브로버그 부부를 파괴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그들에게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돌아와 1974년, 이후 B는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이송되어 납치 사건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며칠 후 B의 아내인 게일은 밥에게 찾아와 자기 남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달라며 선서 진술서를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만약 써주지 않는다면 메리앤과 B 사이에 있었던 수치스러운 일을 공개하겠다고 하였고, 결국 브로버그 부부는 고소를 취하하고 선서 진술서에 서명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B는 풀려나게 되었고, 이후 B의 가족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하지만 B는 젠에게 몰래 접근하기 시작하며 그녀에게 다시 임무에 대해 강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심지어 메리앤에게도 지속적으로 전화하여 사랑한다, 이혼하여 나와 살자 등의 말들을 하면서 메리앤을 유혹하였고, 결국 B와의 불륜관계를 8개월 동안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1976년 8월 10일, 젠은 자신의 침대 위에 편지 한 장을 남긴 채 가출하게 됩니다. 브로버그 가족은 또다시 언론에 자신들의 이야기가 퍼지는 것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사건 2주가 지나서야 FBI에 납치 신고를 하게 됩니다. FBI는 유력 용의자인 B와 얘기하게 되면서 이번 납치도 B가 개입된 걸 확신하게 됩니다. 1976년 11월, 젠이 사라진 90일쯤 FBI는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B의 캠핑카를 찾았고, 그는 젠의 행방을 여전히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은 그의 캠핑카를 계속 관찰하였고, 그가 근처 공중전화에서 전화통화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B가 자리를 뜬 뒤 그곳에 전화번호부가 펼쳐져 있었고, 그 번호가 캘리포니아주 패서디나 카톨릭 여학교 번호라는 걸 알아내었습니다. 경찰들은 바로 그것을 조사하여 젠을 찾게 되었고, 이후 B는 납치 혐의로 체포되고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1978년 6월, 젠이 돌아온 지 18개월 후, 젠은 여전히 그 임무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B와의 연락은 종종 하고 있었지만 젠은 B가 자신에 대한 흥미가 사라진 것으로 느꼈다고 합니다. 또한 젠이 16살 되던 해에 젠은 외계인의 존재에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외계인들이 말한 임무들이 완수되지 못한 채 16살 생일이 지났지만 모든 게 평소처럼 똑같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순간 그녀는 머리가 복잡해지고 진짜가 아니란 걸 깨닫게 되면서 그동안의 모든 걸 가족에게 털어놓게 됩니다. 시간은 흘러 메리앤은 젠의 이야기를 적기 시작하면서 2003년 메리앤은 빼앗긴 동심이라는 책을 출판하게 됩니다. 또한 메리앤은 여성인권을 위한 연설을 시작하였고, 다양한 행사에서 연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B가 연설 행사에 나타나 회방을 놓기 시작했고, 이후 젠이 한 대학교의 여성학회 연설자로 나온 그 자리에 또다시 B가 나타나 위협을 가하는 행동을 하면서 결국 B는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다시 형의 집행을 기다리고 있던 그는 집으로 돌아가 심장약 과다 복용으로 자살하여 생을 마감하게 되었고, 이 사건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넷플릭스 위험한 이유 다큐멘터리를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